안녕하세요. QA사전 벤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잘만의 공랭 쿨러 CMPS 16X인데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CMPS 17X를 알아봤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숫자가 하나가 낮습니다. 하나가 낮다는 거는 뭐가 좀 살짝 동생격에 속하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직접 그 16X 그리고 17X랑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직접 공랭 쿨러를 이렇게 시스템에 천천히 함께 조립해보는 그런 시간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앞에 CMPS 16X 블랙, 블랙 모델이고요. 이 패키지가 있는데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그 17X 패키지랑 살짝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여기 보시면 쿨러가 이렇게 좀 위로 쳐다보는 뭔가 웅장하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지금 아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CMPS 16X가 상단에 이렇게 RGB LED 하우징이 있는데 그 하우징을 좀 어필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뒷면을 좀 살펴보면 저번에 그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잘만은 또 대한민국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국어로 표시된 영역의 가장 위쪽 그리고 왼쪽에 한국어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스펙을 보시면 이 스펙이 케이스 호환성을 따져봐야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쿨러의 높이잖아요. 그 높이가 165mm예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케이스 호환성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그 165mm 호환성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언박싱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다른 것보다 공랭 쿨러고 또 쌍팬입니다. 듀얼팬 구성이어가지고 패키지가 좀 커요. 자, 여기 액세서리 박스가 있고 매뉴얼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쿨링팬이 두 개가 있네요. 쿨링팬 두 개 먼저 꺼내고 그다음에 히트싱크. 자, 히트싱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쿨링팬을 살펴보는데 여러분이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쿨링팬이 쌍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는 LF120, LF120이라 되어 있고 하나는 LF120R, 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이 무슨 뜻이냐면 그 리어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후면에 부착하는 형태라는 건데 아니 굳이 이렇게 구분을 둘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쿨링팬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봅시다. 이렇게. 이게 두꺼워요. 이게 하우징이 합쳐진 형태라서 프레임이랑 부피가 좀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 크네. 자, 이렇게 제가 두 개를 꺼내놨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은 일반적인 그 쌍팬 공랭 쿨러라고 하면은 그 똑같은 쿨러를 제가 예시로 들고 나온 17X 히트싱크인데요. 하나 붙이고 또 하나 붙이고 단순히 이런 형태예요. 근데 잘만 같은 경우에는 이 리어팬이 자, 여기 보시면 날개가 역풍이에요. 역풍. 자, 보이시나요? 이게 흡기팬이고 이게 배기팬인데 흡기팬은 이렇게 되어 있고 배기팬은 이렇게 역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착을 하실 때 딱 이런 모양을 띠게 되는데 일반적인 쿨링팬은 이 그 가이드라고 하잖아요. 이 가이드가 그대로 노출되는 형태라서 아마 미관상으로 잘만이 조금 더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고자 이런 가이드를 뒤로 감추면서도 이렇게 역풍 방향으로 배기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특별히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제가 공랭 쿨러 쌍팬 모델들은 좀 살펴봤는데 이렇게 역풍 블레이드로 구성한 쌍팬 제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잘만 CMPS 16X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관까지 고려한 역풍 쿨링팬을 탑재를 했다. 그거 하나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특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 소음 진동 저감 댐퍼라고 해가지고 이 쿨링팬이 돌면 이 진동이 발생하잖아요. 그 진동을 완화해주고 또 완화해줌으로써 소음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저는 댐퍼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자동차에서 많이 이렇게 들어본 용어인데 이 쿨링팬에도 댐퍼 기술이 적용됐다고 하네요. 특히 이 댐퍼 기술이
3단계로 충격을 완화해 준다고 해가지고 잘만에서는 특허 기술로도 이렇게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에 보시면 구조가 살짝 보이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고무만 처리된 게 아니라서 확실히 남다른 기술이 적용됐구나, 네, 그런 거는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또 링펜 구성이네요. 네, 링펜 구성. 사실 링펜 구성은 그 사각형 펜 프레임의 어떤 쿨러보다는 그 블레이드 면적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쿨링팬 면적이 사각형 펜 프레임이 보통 110mm 정도, 그러니까 120mm 쿨링팬이라면 실제 블레이드의 지름은 110mm 정도 되는데, 이런 원형 펜 프레임은 조금 더 작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원형으로 RGB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잘만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소닉 웰딩 기술을 적용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최대화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잘을 가져왔는데 이 블레이드 면적, 그러니까 지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잘만에서 주장하기로는 105.5mm인데 얼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보이시나요? 여기 길이 보시면 지름이 10.5, 105.5 정도 이렇게 표기가 되네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링펜 형태의 어떤 블레이드가 102mm 정도 합니다. 실제로 K사전 사무실에 있는 여러 가지 링펜을 좀 조사해 보니까 102mm가 대세였고요. 또 105mm 제품도 일부 있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블레이드를 좀 최대화시키는 노력이 가미가 됐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듀얼 구성이고, 그 다음에 커버, RGB LED가 나오는 커버 한번 볼게요. 아, 여기 이렇게 있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잘만의 RGB LED가 나오는 커버 보이시죠? 네, 잘만 로고가 아주 큼지막하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사실 디자인적으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살짝 투박한 느낌도 드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이게 또 RGB LED가 전면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완성된 시스템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있고, 자, 다음은 히트싱크인데 16X의 히트싱크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봅시다. 자, 이게 16X 히트싱크고요. 그다음에 이게 17X 히트싱크입니다. 자, 일단 육안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중간에 구리색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건데, 사실 17X 때도 구리색은 실제로 도금만 한 거지 안에 내부가 다 통구리로 이루어진 히트싱크는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얘도 어차피 하우징에 가려지면 안 보여요. 네, 디자인 특성상. 중요한 특징은 바로 베이스와 히트 파이프에 있는데요. 자, 이걸 뒤집어서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위쪽이 17X고요. 아래쪽이 16X 히트싱크인데 17X 같은 경우에는 그 RDTH라고 해가지고 리버스 다이렉트 터치 히트 파이프 방식으로 그 히트 파이프가 베이스 안에 완전히 깊숙이 박히는 그런 형태고, 히트 파이프가 5개입니다. 하지만 16X 히트싱크는 DTH, 다이렉트 터치 히트 파이프, 즉 CPU랑 베이스가 직접 맞닿는 형태에다가 히트 파이프가 4개, 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화면에 보신 것처럼 16X가 왜 17X보다 숫자 하나가 줄어들었냐? 히트 파이프도 하나가 줄어들었고, 또 베이스 접촉 그 방식이 DTH,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7X보다는 조금 급이 낮은 그런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 보면 이제 쿨링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족한 쿨링 성능을 그 펜 2개를 양쪽으로 장착해서 보완하려는 그런 구성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이렇게 살펴봤고, 자, 그래서 오늘 조립에 함께 준비한 마더보드는 바로 에이수스의 Z390A, 에이수스 프라임 계열이죠. 프라임 Z390A인데 제가 프라임 마더보드를 참 좋아해요. 왜냐면 이건 제 취향이기도 한데 스트릭스나 막시무스 그런 제품도 상당히 좋지만 이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그 화이트, 블랙 이렇게 두 가지의 조합으로 어떤 단정한 구성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스트릭스 모델이나 어떤 그런 모델들이 사실 이 프라임 제품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파생시키는, 그러니까 기업 전략으로 치면은 이 전원부라든지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동일하지만
겉을 감싸고 있는 어떤 하우징 그리고 디자인 이런 것에 변형을 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서브 브랜드 ROG 타이틀과 그다음에 스트릭스 이렇게 좀 멋진 디자인으로 재포장을 해서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게이밍 감성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그리고 좀 거품이 좀 빠진 그런 구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원부 구성과 레이아웃 딱 살펴보시면 스트릭스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모델이 이 프라임에는 Z390 A 모델이구나 이렇게 딱 눈치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라임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지금 프라임 Z390 A는 9900K 그리고 LGA 소켓 1251 네, 소켓으로 장착이 되니까 제가 이걸로 한번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립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이 백플레이트를 먼저 조립을 해야 됩니다. 이 백플레이트 제가 사전에 잘만 쿨러 같은 경우에는 조립을 많이 해봐가지고 위치를 다 외우고 있어요. 네. 먼저 여기 홀이 되게 많은데 이 홀에다가 어디를 끼워야 되는 거는 매뉴얼에 잘 나와 있으니까 매뉴얼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번에는 LGA 1151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다가 요거를 탁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딱 뭐야 이거 헥사곤 네, 육각형으로 이렇게 딱 홀이 나 있어서 딱 고정이 돼요. 이러면 이제 위에서 드라이브로 조여도 움직여지지가 않겠죠. 아주 마음에 들어. 자, 이렇게 딱 끼신 다음에 이 고정 클립이 있어요. 블랙 고정 클립 요거를 내가 반대로 했나? 맞다. 딱 껴주시면 기분 좋은 소리 나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나머지 3개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 쿨러 조립이 노하우만 생기면은 하는 거 재밌어요. 근데 요거 여러분 이 클립 이렇게 누르실 때 너무 힘줘서 갑자기 확 누르면은 손가락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게 다 철이라서 조심해야 됩니다. 힘을 잘못 주면 이제 살이 찢길 수가 있어요. 항상 조심히. 괜히 이런 거 조립하다가 다치고 그러면 놀림 당하잖아요. 초보들이 꼭 이런 거 하다 다친다고 그죠? 자, 이렇게 클립이 완성됐고 그다음에 이건 백플레이트이기 때문에 이제 마더보드에서 위에 받쳐주는 용도인데 여기 안에 또 고무 스페이서를 또 한번 또 부착을 해야 돼요. 자, 요거를 부착을 해야 되는데 이거 3M 스티커 3M 많이 봐요. 요거를 딱 떼가지고 아주 잘 떨어져 좋아. 모양에 맞게 싹 붙여주시면 됩니다. 살짝 음각으로 파여 있기 때문에 이 스페이서 부착할 때도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마더보드 뒤편에 딱 받쳐가지고 크기가 오케이. 살짝 0.1mm씩 어긋나는 게 있어도 이거는 나중에 나사 조립할 때 다 맞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가이드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 가이드의 역할이 뭐냐면은 히트싱크를 직접 마더보드에 고정할 때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스페이서 나사 와셔 어디 있어? 떨어졌다. 자, 이거 그냥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와셔를 있다. 숨어 있네. 와셔를 이렇게 딱 꼽아 주셔가지고 와셔 중요해요. 절연 와셔. 마더보드가 이제 아무래도 회로도 복잡하고 안에 이제 다이오드나 소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알아서 마더보드 제조사가 CPU 소켓 부분에는 그런 거를 비워 놓는데 혹시나 쇼트가 일어나면 전기적으로 데미지가 갑니다. 이 전기적으로 데미지가 가면 고치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대부분 못 고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절연하셔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렇게 싹 껴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어디 뒤에가 싹 맞았나? 뒤편을 이렇게 살짝 떴을 때는 위치를 좀 이동해 주셔가지고
이것도 마더보드가 왜 이렇게 뻑뻑해? 네, 지금 여러분 이 구멍이 살짝 뻑뻑해 가지고 제가 방금 이제 힘으로 눌렀는데 이렇게 좀 뻑뻑해서 안 들어갈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마더보드가 조금 힘을 준다고 절대 고장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 양옆에 좀 힘을 딱 줘가지고 눌러주시면은 잘 들어갑니다. 이게 아무래도 서로 다른 부품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서로 오차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힘으로 좀 눌러줘도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 이제 여기에다가 가이드를 한번 장착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맞는 구멍에다가 싹 얹어주시면 돼요. 그냥 굉장히 쉽죠. 그리고 또 나사를 조여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나사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스프링, 스프링이 달린 거는 히트싱크를 고정하는 스프링이고, 이 스프링이 없는 거를 가이드를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는 걸로 먼저 이렇게 손으로, 가조립이라고 하죠. 손으로 먼저 살짝 조여주시고, 뭐 이건 조립의 기본이긴 한데 이렇게 홀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처음부터 다 꽉 조여주시지 마시고 가조립을 한 다음에 조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뭐 위치를 잘못 잡았을 때 뭐 수정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항상 처음에는 가조립부터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고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히트싱크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서멀 컴파운드를 발라야겠죠. CMPS 16X에 동봉된 서멀 컴파운드는 ST18 이렇게 나와 있고, 이 STC가 좀 몰랐는데 슈퍼 서멀 컴파운드의 약자더라고요. 거창하죠. ST18이면은 뭐 저희 벤치 결과에서도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고, 물론 세계 최고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열어가지고 짜보겠습니다. 자, 저는 서멀 컴파운드 짤 때 이렇게 가운데를 조금 듬뿍 짜주고요. 이렇게 살짝, 이게 가운데 짜셔도 중앙에 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힘으로 눌렀을 때 양옆으로 퍼지는 밸런스를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서리 쪽에 살짝, 좀 많이 됐네. 자, 이렇게 살짝 해주시고 히트싱크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 히트싱크 탑재하실 때 중요한 게 있는데 반드시 베이스 보호 필름을 이렇게 제거를 딱 해주시고 하셔야 돼요. 이거 제거 안 하면 온도가 안 내려가요. 한 100도 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잡았는데 잘못 조립했어요. 가이드를 서로가 지금 보시면 내가 보여드릴게. 나 이거 실수를 했네. 가이드가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이 그 아래에 있는 구멍이 이렇게 안쪽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요 방향으로 해가지고 홀이 안 맞네. 매뉴얼 안 보고 잘 안다고 그냥 해가지고 또 이런 실수를 제가 범했네요.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풀러서 방향을 바꿔서 조립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조립 과정이 잘만 쿨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전 간편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뭐 조립 과정이 좀 직관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편해요. 그래서 마음에 듭니다. 다른 쿨러에 비해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맞을 거예요. 자, 이렇게 싹 올려주시고 구멍 맞네요. 그 다음에 살짝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듯이 서머를 살짝 펴주시고, 그 다음에 히트싱크를 또 이 가이드랑 고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을 너무 힘줘서 해버리면 반대쪽이 붕 뜨기 때문에 너무 힘줘서 해주시면 안 돼요.
자, 우리 히트싱크 조립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이게 완전히 사각형으로 고정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만 고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히트싱크가 살짝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한쪽으로 틀어진 채로 시스템이 완성이 됐다 그러면은 그 상단의 RGB 로고도 삐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방향을 중앙으로 오게끔 잘 신경을 쓰셔가지고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약간 섬세함이 필요해요. 물론 이 정도 틀어진 거는 뭐 별로 상관없다 그런 성격인 분도 계시니까 본인들 취향에 따라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것도 너무 꽉 하면은 CPU에 데미지가 갈 수 있으니까 제가 드라이버를 살살살 돌렸을 때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수준, 네, 이 정도까지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경험상. 자, 이제 뭐 조립은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팬만 설치하면 되거든요. 팬. 자, 이 팬을 설치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흡기부고 요거는 배기부예요. 역풍이니까. 그런데 이 케이블이 지금 보시면은 보통 케이블이 이 마더보드 위쪽으로 넘어가야 조립이 편하기 때문에 이 아래쪽이 아래로 가도록 해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조립의 편의성을 위해서 일단 메모리를 제거하고 진행을 할게요. 이 커버는 뭐 조립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딱 갖다 대가지고 히트싱크 위로 오게 해서 착 밀어주면 돼. 이렇게 해서 싹 됐네. 그리고 이 역풍 날개도 위치를 잘 잡아주시고, 히트싱크 근데 다루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히트싱크에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힘을 주시면 다 휘어요. 그거 필라면은 귀찮기 때문에 위치 잘 잡아주시고 싹. 좋아 좋아. 기분 좋은 소리.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우징 덮개만 하면 되는데, 하우징 덮개에 원래는 그 RGB LED가 들어와요. 이 RGB LED가 들어오는데 별도의 선이 없잖아요. 그 선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홈이 있어요. 이 홈에 이 단자가 있죠. 이 단자가 바로 쿨링팬에 위치한 RGB 단자랑 맞물리는 그런 커넥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 흡기 쪽에, 흡기 쪽 쿨링팬에 이렇게 단자가 있습니다. 암놈이죠, 얘는. 이 암놈에다가 싹 삽입을 해주시면 돼요. 위치를 잘 보고.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래야 위에도 불이 들어와요. LED가. 위치를 잘 보고. 좋아. 안 좋은데? 이게 걸쇠 형태로 걸리는 거라서 여기 보시면 살짝 얘를 밀어주면서 살짝 밀어주면서 안 좋아 안 좋아. 다시 잡아야 돼. 자, 다시. 싹 밀어주면 싹 소리가 나죠? 얘는 왜 안 맞지? 자,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안 들어갈 때 잠깐 멈춰야 돼요. 어거지로 막 하려다 보면은 뭐가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점검을 해봐야 돼. 보시면 일단 얘 조립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아마 이게 지금 부품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구가 제대로 맞지 않으면은 조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땐 좀 섬세하게 위치를 보면서 지금 세 군데가 결착이 됐는데 한 군데가 나왔어요. 얘 좀 힘을 써줘야 되네.
아, 됐네. 지금 이게 걸쇠 방식으로 탁 고정을 하는 거라서 약간 바깥쪽으로 밀면서 확 이렇게 압력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딱 걸리네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 메모리 간섭 유무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메모리를 한번 쿨러랑 가장 가까운 곳에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메모리는 튜닝 메모리고요. 지스킬의 트라이던트 Z 로얄, 네, 보석 메모리라고 유명하죠. 요거를 1번에 꼽았을 때도 전혀 간섭이 없습니다. 네, 풀뱅크 하시는 분들도 전혀 문제없이 장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쿨링팬 케이블이 굉장히 많은데, 자, 잘 보이시나요? 이 케이블 중에 여기 보시면 4핀은 그 PWM 펜이에요. PWM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그 동봉된 액세서리를 보면, 자, 이 Y자, 뭐 스플리터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이 Y자 4핀 케이블을 이렇게 서로 브릿지로 연결을 해주셔서, 자, 이렇게 해서 요 핀을 CPU, CPU 핀헤더 4핀 핀헤더에 딱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RGB 커넥터 같은 게 총 3개입니다. 왜 3개냐면 쿨링팬 2개에다가 이 커버까지 총 3개니까 요거는 또 별도로 제공되는 제품 안에 있어요. 이 스플리터, RGB 스플리터 케이블에 이렇게 다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마더보드에 싹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꼽냐면 이 RGB 케이블은 딱 구멍이 정해져 있어서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헷갈릴 일이 없어요. 이렇게 딱 꽂아서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정렬을 하게 되면 결국 아웃풋으로 나오는 케이블은 총 2종류입니다. 보이시죠? 4핀 꽂아주시면 되고, 요거는 마더보드 꽂아주시면 되고. 근데 마더보드에 그 RGB 핀헤더가 없는 마더보드의 경우에는 그 별도의 컨트롤러를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꽂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쿨링팬 조립이 끝났고요. 그래서 실제로 시스템에 장착을 하실 때는 이 쿨링팬이 지금 말려 있는데 요거를 좀 풀어가지고 마더보드에 잘 꽂아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직접 제가 잘만 X3 케이스에 요거를 좀 집어 넣어가지고 완성된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CMPS 16X를 저희가 잘만 X3 케이스에 이렇게 조립을 완성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게 쌍팬 구성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우징 커버에 진짜 큼지막하게 잘만 로고가 RGB LED의 옷을 입고 아주 형형색색 빛나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 각자가 다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살짝 투박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렇게 좀 스케일이 크고 화려한 RGB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도 좀 좋게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특히 이 쿨링팬 안쪽에 들어오는 LED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전반적으로 화려하고 좀 강렬한 그런 공랭 쿨러로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조립했으니까 직접 오버클럭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그 ASUS 프라임 Z390A 바이오스 화면이고요. 9900K 여기 보시면, 자, 9900K라고 나와 있죠. 9900K라고 하면은 사실 아직까지도 이 게이밍 성능 하나만큼은 최강의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제품인데, 물론 곧 이어서 인텔 10세대 CPU가 곧 나올 거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게이밍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통
오버 좀 하신다는 분들은 5기가에서 많이 쓰고 계신데 사실 이 CMPS 16X 쿨러의 성능을 고려했을 때 5기가 오버클럭은 좀 무리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9900K의 어떤 국민 오버클럭이라고 할 수 있는 올코어 4.8기가 오버클럭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스 보시면 저희가 그 트라이던트 Z 로얄 XMP를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어 레이시오 싱크 올 코어 모든 코어를 동기화한다. 48배수 48배수면 4.8GHz 이렇게 적용을 해놨고, 전압은 1.22V, 그리고 CPU 캐시, CPU 캐시 배수는 많이들 적용하시는 45배수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세이브를 하고 부팅을 해서 한번 플로드 걸어보고, 실제로 사용자의 환경에 맞는 저희가 직접 이 케이스 안에 공랭 쿨러를 설치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온도를 보여주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게요. 지금 이 케이스는 X3 잘만의 X3 케이스인데 배기가 하나 있고요. 120mm, 그리고 흡기가 전면에 3개 이렇게 배치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전면이 이렇게 메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흡기 성능은 뭐 나름 괜찮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한번 보실까요? 먼저 CPU-Z. 네, CPU-Z를 보면 자, 4.8기가 제대로 나오고 있고요. 8코어 16스레드, 전압 1.217, 1.22V를 인가했으니까 맞는 수치겠죠. 하드웨어 인포. 그다음 이 전압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9900K가 지금 사무실에서 항시 돌리고 있는 게 딱 3개예요. 근데 저희가 들고 나온 이 CPU는 그 중에서도 중간급 오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CPU입니다. 그래서 이 CPU는 5기가 안정화에 필요한 전압이 1.32V, 1.32V고요. 저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놈은 1.26V에서도 5기가가 안정화가 가능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 CPU 패키지 온도 48도, 맥스 온도 50도 이 정도 찍히고 있는데, 각 코어별 온도는 30도 중반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블렌더를 실행해서 실제 렌더링 작업을 했을 때의 어떤 플로드 온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플로드를 시작했고요. 이게 라이젠 할 때랑은 다르게 어떤 스레드 수가 좀 낮기 때문에 렌더링 속도도 조금 더딜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텔 입장에서 좀 더 가혹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렌더링 시간이 길면 길수록 플로드를 지속할 수 있는 시간도 더 길어지기 때문에 온도가 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새 70도 후반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코어 온도가. 그래서 코어 맥스 온도를 보면은 79도까지 지금 찍혀 있고요. 렌더링이 다 끝날 때는 한 80도대가 충분히 될 수 있겠죠. 벌써 80도가 됐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8코어 16스레드 제품이기 때문에 이 코어별 온도도 나와 있지만, 이게 사실 하나하나 다 보기가 눈이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온도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단에 있는 이 코어 맥스 온도를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81도 찍었네요. 이거 아마 80도 중반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9900K가 전혀 오버클럭을 하지 않으면 터보 부스트 클럭, 그러니까 최대 클럭이 5기가, 그리고 올코어 부스트 클럭이 이제 4.7기가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이 5기가라는 최대 부스트 클럭은 그 올코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코어가 부하가 걸렸을 때 달성할 수 있는 클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적용한 올코어 4.8기가는 실제 작업 환경에서 더 향상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바이오스에서 오버클럭 세팅을 해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전력 제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높은 클럭을 항시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4.8기가 오버라도 실제 성능 테스트를 해보면 기본 클럭 대비 확실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건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반 이상 렌더링이 됐죠. 한 60% 정도 된 것 같은데 CPU 온도가 84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온도 나오면은 사실 4.9기가나 5기가 오버는 좀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9900K를 5기가급으로 좀 오버해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 쿨러, 네, 일체형 수냉 쿨러 중에서도 어느 정도 성능이 보장되고 그런 건 좀 비싸겠죠 아무래도. 네, 그런 쿨러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CMPS 16X는 좀 아실 수 있지만 그래도 적당히 국민 오버 수준에서 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충분히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미리 하게 되네요. 지금 코어 맥스 온도가 84도까지 갔어요. 84도. 이 정도면은 지금 렌더링이 거의 후반부기 때문에 아무리 높아져 봤자 한 86도를 넘기진 않을 것 같다 하는 게 제 예상입니다. 거의 다 됐네요. 자, 과연 84도에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85도까지 갈 건지. 자, 보자. 끝났어요. 거의 끝났다. 네. 렌더링 총 타임이 3분 34초 정도 소요됐고요. 이때 최고 온도가 84도. 네, 맥시멈 온도 84도를 찍었는데 사실 온도를 좀 보고 조금 더 오버를 달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4.9나 5기가도 좀 시도를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 84도라는 온도는 사실 4.9나 5.0을 적용하게 되면 분명히 90도를 확 넘길 겁니다. 근데 제가 왜 90도를 확 넘기면 테스트를 안 하냐면 지금 저희가 구동한 게 블렌더라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실제로 렌더링을 작업했을 때 또는 인코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하가 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했을 때 가해질 수 있는 부하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CPU 작업을 하시다가 얼마든지 80도 이상의 온도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오버클럭을 좀 더 해서 전압을 좀 더 높여서 블렌더 테스트에서 90도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실사용에서 90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또 90도라는 온도 자체는 사실 CPU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온도긴 하나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환경이 기온이 좀 높아지거나 여름이거나 또는 장기간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먼지가 쌓이거나 이런 경우까지 고려를 해보면은 이 CPU의 어떤 건강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결코 좋지 않은 온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하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90도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이렇게 오버클럭을 적용하고 또 거기에 기준을 두는 게 실제 사용에서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떤 렌더링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80도를 안 넘게 그렇게 오버클럭 목표를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CMPS 16X 그리고 저희가 가진 9900K로는 4.8기가 오버 정도가 적정선의 한계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잘만 CMPS 16X를 저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CMPS 16X를 좀 살펴보면서 저는 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렸다시피 분명 17X보다는 히트싱크의 어떤 스펙과 구성적인 부분에서 분명 동생에 속하는 그런 모델이고, 실제로 내부 테스트를 해봐도 17X보다 쿨링 성능이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은 17X보다 비싸단 말이죠. 지금 16X 이 모델 같은 경우가 약 8만 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17X는 6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델명은 더 낮은데 오히려 가격은 조금 더 비싼 이런 제품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잘만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16X를 좀 만들어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모든 제품이 이렇게 성능 하나로만 가격이 매겨지는 건 아니잖아요. 16X 같은 경우는 분명 17X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외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쿨러 하우징이나 그 다음에 그 배기팬의 역풍 설계 그리고 전체를 휘감는 어떤 RGB LED 이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 순수하게 쿨링 성능에서의 가성비를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공랭 쿨러 고유의 감성 그리고 RGB LED를 정말 화려한 효과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출시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지만 적어도 17X
어떤 가격보다는 좀 비싸기 때문에 조금 더 쿨링 성능이 좀 차별성이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좀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20X 그리고 17X, 16X 이렇게 잘만의 새로운 쿨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그 숫자의 어떤 높고 낮음이 쿨링 성능을 얘기하는 척도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다만 16X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오버, 그리고 적당한 오버의 어떤 화려한 외형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그래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잘만 쿨러는 제가 이제 대부분 다뤄본 것 같은데, 또 다음에는 잘만 공랭 쿨러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그런 제품을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K사전 벤츠였고요. 감사합니다.